어머님, 밥값이 아까우시면 이 집에서 제가 먹은 밥알개수라도 세서 청구하시지 그랬어요. 8년치 식비 제가 오늘 일시불로 정산해 드릴게요. 8년치 식비 제가 오늘 일시불로 정산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내민 것은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대기업 회계팀에서 수천억의 자금을 엑셀로 주무르며 숫자의 생리를 본능적으로 깨우쳤던 제 역량을 총동원해 작성한 혼인기간 내 가사노동 기여도 및 경제적 가치평가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뭉치 맨 밑바닥에는 대기업 인사팀 과장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남편이 저질러온 채용 청탁 뇌물수수 내역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증거가 시퍼런 칼날처럼 숨겨져 있었지요. 남편의 얼굴이 흑빛을 넘어 창백한 백지장으로 변하고 시어머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르르 떨리던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비로소 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의 눅눅한 공기를 허락 없이 아주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곰팡이 냄새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지요. 평생을 무료 서비스로 살았던 여자가 어떻게 괴물이 되어 그들의 목줄을 죄게 되었는지 그 잔혹하고도 시원한 복수의 기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 밥은 있어도 공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요. 이 소름 돋는 반전의 서막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5시 반. 낡은 아파트의 냉기는 거실 바닥을 타고 올라와 제 여윈 발뒤꿈치를 사정없이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의 신음조차 내뱉을 수 없었지요. 제가 내는 아주 작은 발소리조차 이 집에서는 평화를 깨는 대역죄가 되었으니까요. 부엌 불을 켜기도 전 어둠 속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쌀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어가고 손등의 피부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지만 밥솥이 칙칙 소리를 내며 돌아가야만 비로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타인의 평판을 칼날처럼 재단하며 살아온 남편은 안방에서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잤고 시어머니의 방에선 벌써부터 고음의 라디오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곧 저를 향한 무언의 채찍질이자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된장국에 두부를 썰어 넣는 소리, 고등어의 비늘을 칼등으로 긁어내는 소리. 그 규칙적인 소음들이 저에게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비참한 생존의 신호였습니다. 옆방에서 자는 아들 민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집의 가족인가 아니면 이 집을 굴리기 위해 희생되는 소모품인가? 하지만 대답을 찾기도 전에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고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식탁 앞에 털썩 앉아 스마트폰 속 세상을 탐닉했습니다. 제 존재는 그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려내는 투명한 손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감별했습니다. 영자야, 고등어 구웠니? 내가 어제 분명히 속 쓰리다고 김치국 해달라고 안 했어? 넌 귀가 장식이니? 아니면 나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니? 어머님의 목소리는 아침의 정적을 찢고 제 고막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민호가 어제부터 생선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금방 국 다시 끓여올게요. 저는 죄송합니다라는 비굴한 말을 훈장처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제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이자 동시에 저를 바닥 끝까지 짓누르는 무거운 족쇄였습니다.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나물을 이리저리 헤집었습니다. 마치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처럼요.
이건 왜 이리 싱거워? 너네 친정은 원래 배운 게 없어서 음식을 이렇게 밍밍하게 먹니? 소금 살 돈도 아까워서 그래? 그 말에 밥을 먹던 남편이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간도 하나 제대로 못 맞춰서 아침부터 사람 짜증 나게 해야겠어? 이럴 거면 차라리 밖에서 사 먹는 게 낫겠다. 돈 아깝게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의 눈에는 오직 짜증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흘린 땀방울과 짓무른 손가락은 그에게 돈 아까운 낭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등어 값이 지난주보다 500원이나 올랐다는 사실, 민호가 전날 밤 장염 기운이 있어 일부러 간을 약하게 했다는 사실,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은 이 집 식탁 위에 올라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완벽한 수트핏을 감상하더니 제게 툭 던졌습니다. 당신 요즘 왜 더 처져 보여?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야. 그렇게 억울한 표정 지을 거면 나가서 단돈 10원이라도 벌어와봐. 그럼 내가 당신 밥 먹는 거로 뭐라 안 할 테니까. 시어머니도 신발을 신는 아들의 뒤에서 승전보를 울리듯 거들었지요. 영자야, 요즘 세상에 너처럼 집에서 노는 며느리가 어딨니? 다들 나가서 돈 벌어와. 집에서 노는 건 죄야. 천벌 받을 죄. 내가 먹는 그 밥이 다 내 아들 피땀인데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그 적막한 새벽의 공기는 단순히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예리했습니다. 저는 쌀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8년 전 저는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된 것은 안주인이 아니라 24시간 풀가동되는 무임금 가사 로봇이었습니다. 남편의 셔츠 깃을 세우기 위해 저는 제 자존심을 꺾었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저는 제 목소리를 지웠습니다. 기름기 낀 앞머리와 거칠어진 손마디가 제 8년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피땀에는 제 영혼의 마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단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고등어를 굽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따가운 통증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찬물에 손을 담그는 대신 서둘러 키친타월로 가스레인지 주변을 닦았습니다. 기름때가 남으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될 테니까요.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보며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애도 아니고 왜 그렇게 칠칠치 못해? 약 발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걱정보다는 한심함이 섞인 목소리.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몸은 제 것이 아니라 이 집을 굴리기 위한 기계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요. 고장나면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짜증을 내며 방치하는 낡은 기계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생일이었습니다. 달력 한 구석에 작게 적어둔 제 생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선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국이 아니라 그저 민호가 고기 들어간 국을 먹고 싶다고 해서 끓인 미역국이었지요. 퇴근한 남편은 냄비를 슬쩍 보더니 물었습니다. 오늘 메뉴 뭐야? 미역국이네? 민호가 좋아하겠네. 그뿐이었습니다. 남편의 기억 속에서 아내의 생일이라는 데이터는 이미 삭제된 지 오래였습니다. 아니, 애초에 저장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가 거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영자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식구들 다 오기로 했다. 인원이 한 10명은 될 거야. 장 좀 넉넉히 봐두고 갈비랑 잡채랑
제대로 좀 해라. 내 체면 있지? 대충 하면 안 된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 그날 미리 잡아둔 약속이 좀 있어서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습니다. 약속. 너처럼 친구도 없는 애가 무슨 약속이야?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어딜 감히 밖으로 나돌아? 집안일이 우선이지. 내 약속이 대수야.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눈빛.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이 아니라 명백한 분노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밥값 벌어오면요. 그럼 제 약속 지켜도 되는 건가요? 당신 아들 말대로 제가 벌어오면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 당돌한 물음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에이그, 너 같은 애를 누가 써준대?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해. 그게 내 팔자고. 내 밥값 하는 길이야. 그 비웃음은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생일날 끓인 미역국은 그 어느 때보다 짜고 씁쓸했습니다. 저는 식탁 끝에 앉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국물을 들이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생일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이 아니라 제 생일 따위는 그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잡음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역국 한 그릇의 가격을 그들은 알까요? 제가 시장통을 헤매며 가장 신선한 미역을 고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고기를 볶으며 보낸 그 시간의 가치를요. 저는 그날 밤 캄캄한 거실에 홀로 앉아 제 인생의 장부를 새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유능한 회계사였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이 오가는 장부를 관리하며 단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박영자. 그런 제가 왜 이 집구석에서 500원짜리 콩나물 값에 벌벌 떨며 살고 있는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던져주는 생활비 카드는 권력이 아니라 굴욕이었습니다. 매달 말일이면 그는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저를 취조했습니다. 이 커피 값은 뭐야? 집에서 마시면 되지. 이 화장품은 당신 집에만 있는데 왜 필요해? 그럴 때마다 제 영혼은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를 제가 다스릴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식구들의 아침을 차려두고 낡은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팩트가 얼굴 위에서 겉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결혼 전 대기업 회계팀에서 수천억의 자금을 만지며 당당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보험회사 법인 영업파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업주부 경력이 8년인데 정말 할 수 있겠어요? 면접관의 의구심 섞인 질문에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한 가정을 경영해 왔습니다. 밥값이 아까운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남들이 꺼리는 거친 공단 지역과 새벽 시장을 돌았습니다. 시장의 풍경은 치열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소란스러운 흥정 소리 속에서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인들의 복잡한 세무장부를 회계팀 경력을 살려 무료로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친 여자 아니냐며 소금을 뿌리던 상인들도 제가 찾아준 비용 환급금 수백만 원을 통장으로 확인하는 순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영자 씨, 당신은 진짜 우리 은인이야. 세무사도 몰라보던 걸 주부가 어떻게 알아?
상인들의 그 한마디가 거대한 신뢰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시장 상인 전체의 단체 상해보험을 따냈습니다. 밤에는 식구들이 잠든 사이 거실 구석에서 스탠드 하나에 의지해 법전보다 두꺼운 판례들을 공부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당신이 보험?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괜히 사람들한테 사기 치고 다니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저는 지점 실적 1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통장에 남편 월급의 3배가 넘는 금액이 찍혔던 날, 저는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공짜 사람이 아니라는 증명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장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인근 공단의 소규모 공장 사장님들을 공략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은 최고였지만 복잡한 노무 관리와 세무 리스크에 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장부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주고 그 절감액으로 근로자들의 단체 보험과 사장님의 노후 연금을 설계했습니다. 영자 씨는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우리 공장 회계팀장 같아. 사장님들의 입소문은 곧 거대한 계약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전단지를 돌리는 아줌마가 아니라 데이터로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적 설계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영업 현장은 거칠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무시당하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듣던 밥값도 못하는 년이라는 소리보다 100배는 견딜만 했습니다. 적어도 밖에서는 제 노력을 숫자로 보상해 주었으니까요. 저는 엑셀 시트에 제 성과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 숫자들이 쌓일수록 제 어깨는 조금씩 펴졌고 제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숫자들이 모여 거대한 칼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성공의 달콤함에 취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카드로 결제되던 모든 생활비를 제 카드로 돌렸습니다. 남편은 운 좋게 작은 계약 하나 따서 생활비에 좀 보탰다는 제 말을 믿고 제 명의의 카드로 자신의 품위 유지비를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싼 보약과 틀니 비용도 모두 제 카드 내역에 쌓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결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커질수록 제가 확보할 기여도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으니까요. 그 사이 남편의 꼬리를 잡기 위한 추적도 병행했습니다. 대기업 인사팀 과장이라는 직함 뒤에서 남편은 추악한 채용 비리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뇌물을 받는 현장을 심부름센터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박영자 씨, 여기 사진과 녹취록입니다. 남편분이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아주 뚜렷합니다. 서류 봉투를 건네받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사냥감의 목줄을 쥘 수 있게 되었다는 희열이었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열어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날짜, 시간, 금액,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수행했던 가사 노동의 가치를 대조했습니다. 그는 인사팀 과장으로서 윤리 경영을 외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간절함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돈을 받는 장소, 대화가 오가는 룸살롱의 위치, 심지어 그가 상간녀와 나누던 메신저 대화까지 모두 복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민호의 숙제를 봐주고 있을 때
강남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와이프는 바깥도 못하는 식모일 뿐이라며 상간녀와 조롱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록을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아깝다던 그 밥값, 이제 당신의 인생으로 갚아야 할 거야. 남편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회계팀 출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시간과 장소를 분석해 그의 실제 동선을 완벽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그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누구와 있었는지, 그 식당의 메뉴 가격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결제가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겠지만 그는 이미 제가 쳐놓은 숫자의 거미줄에 걸린 가련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승진 누락 위기에 몰려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이 제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박영자, 너 요즘 밖에서 누구 만나고 다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남편의 입에서 풍기는 지독한 술 냄새와 경멸의 말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덮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의 그 비싼 양복, 당신 주머니에 있는 골프 회원권, 그거 다 내 카드에서 나가는 거 알고는 있어? 내 일이 비굴해 보여? 그럼 당신이 그 돈 직접 벌어서 써. 남편은 이성을 잃고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남편한테 대들어? 남편이 제 손목을 비틀며 욕설을 내뱉는 순간 거실 구석의 홈캠은 그 추악한 광경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 방금 당신 커리어에 종지부를 찍었어. 남편은 짐승처럼 씩씩거렸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넘어진 그 자리가 사실은 그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가을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시댁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제게 명령했습니다. 영자야, 이번 제사엔 고모부네도 오니까 탕국이랑 전 신경 써라. 가지수도 늘려야겠다. 저는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날 VIP 고객이랑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수수료만 1,000만 원이에요. 그 돈 포기하고 전 부치라는 말씀이세요? 밥값도 못하는 저한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돈독이 올라도 유분수지. 조상님, 제사보다 돈이 중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의 정사는 끝났으니까요. 제사 당일 친척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친척들 앞에서 과장답게 거들먹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요즘 돈독이 올라서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며 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파일 한 권을 툭 던졌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제 가방을 뒤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오늘 진짜 죽어보자. 내 체면을 이렇게 깎아내려? 남편이 제 뺨을 때리려는 찰나 저는 차갑게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8년간의 가사노동을 시간당 15,000원으로 산출하고 남편이 제 카드로 사용한 유흥비와 시어머니의 보약값까지 꼼꼼히 합산한 정산 보고서였습니다. 어머님, 당신들이 말하던 그 밥값 오늘 제가 다 정산해 드릴게요. 여기 남편이 채용 청탁으로 받은 뇌물장부 사본과 유흥업소 결제 내역도 함께 넣었으니 조사님들 앞에서 같이 보시죠. 친척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파일 안에는 남편이 상간녀와 찍은 사진, 업체로부터 받은 현금 뭉치의 입금 내역, 그리고 방금 전 거실 홈캠에 찍힌 남편의 폭행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의 파멸서야. 이 서류들이 당신 회사 감사실과 경찰청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면 내가 제시하는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어. 아파트 명의 이전, 민호 양육비 일시불 지급, 그리고 지난 8년간 내가 무상으로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보상금까지.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지만 저는 차갑게 그 곁을 지나쳤습니다. 어머님, 연기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아끼시던 그 밥값, 이제 제가 다 받아갈 테니까요.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도덕군자인 척하던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제가 들고 있는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비리 음성을 듣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8년 동안 삼켰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신들이 먹던 그 밥알 하나하나에 내 눈물이 섞여 있었다는 거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당신들이 무시하던 그 밥값이 사실은 이 집구석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한 달 뒤 법원 조정실. 남편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채용 비리로 감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파면 상태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데이터는 워낙 정교했습니다. 회계팀 경력을 살려 작성한 보고서는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남편은 저항할 힘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영자야,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우리 아들 감옥 가면 나 죽어. 내가 다 잘못했다. 응? 내가 내 발이라도 닦아줄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끼시던 밥값만큼이나 법의 심판도 비싼 법이에요. 조용히 아파트 처분해서 합의금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남편은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 남편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 제가 요구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지방의 낡은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했습니다. 8년 동안 저를 무료로 부려먹은 대가치고는 헐값이었지만 그들의 무너진 자존심만큼은 제 값으로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유치장 신세를 졌습니다. 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그에게 을로 추락한 현실은 지옥보다 더 가혹했겠지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며 매일 제 욕을 해댔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취업시장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밥값이 아깝다며 며느리를 쫓아냈던 그들이 이제는 하루 한 끼의 밥값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8년 동안 저에게 가르쳐준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사람을 돈으로 환산했고 저 또한 그들을 숫자로 정산했을 뿐입니다. 1년 뒤 저는 강남의 한 빌딩에 박영자 자산관리 연구소를 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박영자라는 이름 세자로 불리는 전문가였습니다. 제 연구소에는 매일 수많은 영자 씨들이 찾아옵니다. 밥값이 아깝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하는 일은 가치가 없는 걸까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만든 엑셀 시트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 그들이 보낸 인내의 시간들을 숫자로 환산해주며 그들의 자존감을 되찾아줍니다. 당신은 아까운 밥값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굴려온 위대한 경영자입니다. 민호의 생일날 저는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하지? 민호의 환한 웃음에 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민호야. 이제 우리 인생에 아까운 밥값은 없어. 우리가 먹는 모든 밥은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니까. 촛불을 끄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숫자로 써내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과 노동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8년 전 고등어 비늘을 긁으며 울던 영자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당당한 박영자의 삶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회계팀 시절 저는 숫자 속에 감정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숫자 하나하나에는 사람의 삶이, 눈물이, 그리고 결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저는 우리 연구소를 찾는 여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노동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당신이 차려낸 밥상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거대한 인프라라는 것을요. 숫자는 무미건조해 보이지만 때로는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만하는 자의 가면을 벗겨내는 숫자의 힘.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새벽 5시 반. 저는 여전히 이 시간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아침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며 저 자신을 위한 커피 한 잔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잔을 잡은 제 손은 이제 더 이상 고등어 비늘로 얼룩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준 당당한 펜 자국이 남아 있지요.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장부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가계부도 남편의 비리일지도 아닙니다. 우리 연구소를 통해 자립한 여성들이 보낸 감사 편지와 그들이 읽어낸 성공의 숫자들입니다. 영자 씨 덕분에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아이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글씨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제 인생의 밥값은 이제 제가 결정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눈치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알고 제가 견뎌낸 인내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품에 안겨 말합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이의 그 한마디가 제가 걸어온 이 험난한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안녕하십니까? 누군가 당신의 노고를 공짜라고 부른다면 당당하게 정산서를 내미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에 닿아 꽃을 피울 것입니다. 절대로 그 빛을 누군가에게 꺼뜨리게 두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으며 당신의 인내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복수가 끝난 뒤 저는 변호사를 만나 새로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가 아니라 저와 민호의 미래를 위한 유언장이자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낸 이 모든 가치가 민호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세상에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가끔 전 남편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에 의지하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이라는 뒤늦은 후회를 하며 살고 있다더군요.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으려 하지만 이제 친척들조차 그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형님, 영자 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그 집안 살려낸 게 누군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제 과거의 유령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제 장부에는 이제 손실이 없습니다. 오직 성장과 나눔만이 있을 뿐입니다. 새벽의 정막은 이제 저를 깨우는 축복의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제가 정한 밥값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이 먹는 밥 한 숟갈,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당신의 밥값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엑셀을 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도움을 준 한 미혼모가 첫 월급을 받았다며 보내준 명세서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통장에 찍힌 그 소중한 숫자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세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자들에게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영원짜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보낸 그 무수한 시간은 세상 그 어떤 금덩어리보다 값진 자본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당신의 가치를 정산하세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쫓겨난 그 낡은 아파트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의 새벽도 여전히 차갑겠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비극의 무대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연구소의 창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춥니다. 따스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계절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밥값이 아까운 여자라는 멍에는 이제 저 먼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숫자를 사랑합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이겨낸 모든 고통과 제가 쟁취한 모든 행복이 담겨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수학 점수가 100점이더군요. 엄마, 나도 엄마 닮아서 숫자가 좋아. 민호의 그 말에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민호야. 숫자는 정직하단다. 내가 노력한 만큼 보여주거든.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자존감이 더 중요해. 엄마는 내가 숫자를 다루는 법뿐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도 아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제가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일을 하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여자들이 많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숫자의 무기를 쥐어주는 이 일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시작해 자산관리 전문가가 되기까지 제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비구비마다 저는 성장했고 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핸들은 제가 쥐고 있으며 제 장부의 결산은 오직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떠올립니다. 당신이 아깝다던 그 밥값으로 나는 내 세상을 샀어. 당신은 그 밥값도 못하는 인생으로 평생을 사세요. 정산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장부에는
오직 수익과 행복만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 통쾌한 복수극의 주인공은 바로 저 박영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인생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를 헐값에 넘기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존재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숫자의 축복과 자존감의 승리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밥값이 아까운 여자 박영자의 대서사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 새로운 출발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밥값이 아까운 여자 박영자의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